자, 무고갑자는 연산군 때 일어나요. 자, 연산군이 뭐 이래가 안 되겠다. 박원종하고 성희안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없죠. 연산군을 폐위하죠. 폐위하고 그걸 뭐라 합니까? 역사에서 중종반동이라고 해요. 중종반동. 진성대군이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막 홍구파들 이 무고갑자를 홍구파들 내치고 이제 이 주축 세력이 성희안하고 박원종과 성희안이 주축이 돼서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진생대군을 중종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일거 조정에서 싹 쳐냈어. 뭐가 필요해? 그 다음에 쳐내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사람 필요하죠. 나라를 다스리려면 인재가 필요하죠. 그래 청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막 하니까 성희안이가 정붕선생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라고? 성희안이 저 선산 땅에 가면 그 훌륭한 선비 정붕이라고 있습니다. 친구인데 아주 똑똑하고 올곧고 청렴하고 막 저 관리로서 최고입니다. 이거 추천해요. 그래도 신당 선생님 아이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간다. 벼슬 못 간다. 그래 하겠어요. 그래 벼슬에 계속 거부했는데 근데 중종이 말을 딛고 내 말을 보내 말을 교지하고 말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까지 보냈는데 또 누구죠? 저번 시간 수업에 인조가 누구를 불렀죠? 말하고 교자까지 보낸 사람 여흔 선생님이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딱 하면 핑계대가 아프다 하면 돌아가오죠. 자, 임금이 말을 보내는데 말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되게 역적죄로 참아라 하겠죠. 말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중종 때 또 살인이 대거 또 죽는 기묘사화가 일어나죠. 기묘사화. 조광조. 이 기묘사화 때 정붕선생과 같이 한은당 김갱필의 수제자 정암 조광조가 개혁정치, 왕도정치를 그러니까 살인파가 주장하는 것은 개혁정치고 왕도정치예요. 그 왕도정치를 하다고 막 하니까 중종이 득됐는데 그때 조광조가 대사관이 대사관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윤석열하고 같은 검찰총장입니다. 개혁정치하는데 근데 이제 홍구파들이 완전 싹 죽어가면서 살인파가 점령하니까 야들이 맨날 뭘 하재? 너무 피곤한 거야. 맞잖아. 맨날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정책을 하고 맨날 토론하고 막 하자 한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브레이크 없이 막 개혁정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피로가 느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대장이 이제 이 정암 조광조 소격서 철폐 뭐 제가 그리고 많은 개혁정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다 피로감을 느낀 중종이 일으키는 게 주초위왕. 주초위왕을 하여튼 그 중에 중종을 앉히고 정붕선생이 말을 보내가지고 가보니까 조정에 가보니까 이 박원종하고 이 중종을 앉히는 세력들이 야들도 보니까 분명히 또 사화를 일으켜서 이 선배들을 죽일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정붕선생이 뭐가 있다겠어요? 예?
앞을 보는 예지력이. 왜 그걸 느꼈는가 하면 홍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빈홍 씨라고 있어요. 중종의 민중의 고빈인 씨의 아버지인데 그 양반이 코뿔소 뿔 있죠. 코뿔소 뿔. 그 정각을 이렇게 대를 해요. 벼슬을 하는 사람 대를 하는데 이거 여기에 코뿔소 뿔로 이렇게 해놨는 거야. 코뿔소 뿔. 얼마나 비싸겠어요. 조선시대에. 이걸 한다는 거 왕을 능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코뿔소 뿔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도 구하기 힘들죠. 그 당시에 그거로 분명히 저기 서역에서 아프리카에서 있던 코뿔소를 아랍으로 가서 아랍에서 다시 중국으로 수입해서 중국에서 조선에 들어왔을 때는 뿔도 비싸이죠. 그 오는 과정에 권력이나 돈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권력과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대를 했다. 관리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서 홍경주를 보면서 분명히 저놈이 또 뭔가를 일으키겠다. 벼슬을 사용합니다. 왕이 비록 그 말을 보내가지고 조정에 갔지만은 보고 친구한테 성현한테 야 나 도저히 병이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괴롭다. 벼슬 그만두고 내려갈게. 그 내려갑니다. 그래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러면 변방에 어디 가서 작은 관리라도 하나 해라. 보내줄게. 그래 이제 청송부사로 가요. 청송부사는 최고의 명예직이다. 명예직. 됐겠죠. 청송. 청송은 세종대왕의 부인 소헌왕후가 청송심씨죠. 그래서 왜 또 이 세종 때까지는 청송이 별로 못해요.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다가 세조가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합니다. 태종이 어땠어요? 세종의 외가를 박살냈죠. 청성시주지만 시몬대감을 그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는데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가 와가지고 한양 들어오기도 전에 죽여버리죠. 그런 말이 있어요. 사약을 보내서 그런 많이 알고 그 실제가 그렇습니다. 태종이 세종의 정치를 세종이 태평세대를 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죽였는 집안이 태종의 처가며 세종의 외가인 미씨들 여흥 미씨 집안을 박살냅니다. 외삼촌 다 죽입니다. 왜? 세종 네가 하는데 외삼촌들이 와가지고 외가에서 와가 이래라 저래 하면 너 정신 똑바로 못한다. 싹 절단 내버립니다. 멸문지 알을식. 그리고 두 번째 세종의 처가 청송심씨지만 태종의 사돈 시몬대감에서 세종의 장인을 사신으로 중국의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다가 오면서 한양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그리고 사약을 내려 죽으면서 이집 집안도 다 적읍니다. 대부분 또 죽습니다. 죽고 위배갑니다. 그러면서 소원왕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아버지를 사거리 친정을 박살내니까 제대로 정신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안타까워했는 아들이 세조예요. 세조가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조 때 청송을 청송부로 만듭니다. 우리 엄마 본관이 청송심씨인데 그런 곳을 현이나 이렇게 작은 고을로 놔둘 게 아니고 부로 경상도에는 안동, 선산 정도 돼야 큰 도시가 돼요. 근데 그 조만한 동네를 청송부로 해요. 그 청송부로 가는 부사로 가는 거는 첩첩산중의 골짜기에 관리로 가지만 엄청난 영광인데요. 조선 왕조에서 인정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야. 청송부사를 가는 관리 중에서 왕실에서 청년 결백하고
올바른 사람만 가야 돼. 청송구사. 그 청송구사를 가.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성희아리가 청송에 그 가면 그또 잣도 유명하고 꿀도 유명한데 그 좀 보내달라 하니까 그래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저기 자선 산보물에 있고 꿀은 백성의 민가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자네한테 선물을 보내는데 뺏어서는 못 보낸다. 사야 되지만 살 돈도 없다. 뺏어는. 성희아리가 영의정을 하는 성희아리. 영의정 최고 벼슬이. 최고 벼슬하고 영의정한테 못 보낸다는 거니까 영의정이 친구 정궁의 편지를 받고 부끄러워서 참 내가 잘못했네. 그래가 사죄의 편지를 자주 써가 보냅니다. 내가 미안하네. 자네의 그 성품을 몰라보고 내가 이런 일 내가 돌이켜보겠네 하면서 편지를. 그래 이제 이 기묘사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걸 한 보고 이제 홍경주가 끝내는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조광조를 패하고 자 어째 보면 정군과 조광조는 서로 동문소화하던 친구나 선후배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때도 또 살아남아요. 네. 청년계일백하고 원발치에서 하면 시대에 이 사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광조가 있죠. 조광조가 여기 보면 조광조를 끝까지 보필한 사람도 여러분들 조광조가 이제 죽을 대사관이면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 중종이 죽여가지고 죽이는데 귀향을 보내 귀향을 보내겠죠. 유배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능주로 보내. 능주가 어디냐? 지금 전라도 저쪽에 화순 그쪽에 돼. 화순. 능주로 보내는데 능주로 가는데 귀향을 가면 한양에서 이제 귀향 마차 여기 사람이 들어가지고 말이 끌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전라도 능주 같으면 엄청 멀죠. 한양에서. 그거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조광조의 제자인 장잠이라고 해서 장잠 선생. 장잠 선생이 누구냐? 여헌 선생의 하여튼 칠촌아재 정도 돼요. 칠촌아재. 장잠 선생. 그러니까 장잠 선생이 축전공인데 이분이 인동장씨 황산파의 저입니다. 시조입니다. 파조. 장잠 선생이 그 역적인데 귀양 가는데 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으면 당연하죠. 연좌제라 그때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죄 없는 아들이 그 제작은 다 연좌돼요. 자 귀양 가는데 따라 붙는다 하는 건 죽음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출세길이 끝났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 인동장씨 이 장잠 선생이 죽정 장잠 선생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능주에 가서 조광조가 도착해 한 달 만에 죽어요. 한 달 만에 죽는데 사약을 맞고 있는데 한 번에 안 죽고 두 번 먹는데 사람이 이제 옛날에요 사약을 먹고 안 죽으면 하나를 더 먹여가지고 또 죽는데 또 안 죽어. 잘 안 죽어. 보기 보면 우리 사약 드라마에 막 금방 팍 쓰러지고 이런 게 사약 먹으면 사람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막 피를 눈, 막 귀, 막 항문 이런 피가 막 나옵니다. 그 또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교살이라는 게 있어요. 목을 졸라주고 앞줄로. 잔인하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조광조 선생은 죽는 건 알았어.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설에는 원래 죽기 전에 시를 쓰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붓을 들고 죽는 내가 남겨야 되는 유언을 남기는 거 주는가 하면 어떤 설에는 중종이 남기는 거를 조광조 한자라도 글자를 남기지 말게 했다 하는 내가 책에서 읽었는데 하나는
남겨라 했고 하나는 이제 뭐 근데 어디가 말든 그만큼 이제 그만큼 좋아했다가 그만큼 최고로 사랑했던 신하였고 최고로 또 미워하는 신하가 바로 조광조였어요. 중종. 그래서 조광조가 탁 죽잖아요. 죽으면 그때 시체를 그 수습하면 안 돼. 염을 해가 수습하면 안 돼. 들판에 그냥 짐승에 그 밥을 되도록 그대로 놔둬야 역적이기 때문에. 그 수습을 하는 순간 역적이다. 그래서 양팽손이라고 있습니다. 양팽손. 양팽손. 그 지역의 전라도에 양팽손이라고 한 사람이 양팽손 이제 조광조하고 친구였어요. 같은 사람도. 그 이제 있고 장잠 선생이 꿈이 우리 선산역 인동 출신인데 따라가가 이거는 장잠 선생이 따라가 이래 능주까지 이까지 가가 한 달 더 걸리겠죠. 전라도 저까지 가려고 하면 화순까지 가려고 하면 그래 모시고 따라가요. 따라가. 그런데 이 조광조 선생님도 웃긴 게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같으면 그 이제 아무리 뭐 역적이라 해도 그 끌고 가는데 지금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을 내가 감옥에 내가 마차를 끌고 가다가 그래도 소원 한 번은 들어줘야 될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죽는 건 아니 기약 나는데 대부분 안 그렇겠어. 부모님 산소에 한번 가서 인사라도 하고 하직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안 가겠습니까? 근데 조광조는 부모님 하직 인사를 안 가고 경기도 용인에 가서 정몽주 산소에 가서 하직 인사를 하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적혔죠. 정몽주 길재 김숙자 이래 가는 게 앞에 정몽주 들어간 게 조광조가 만들어 넣는 겁니다. 길재는 실제 정몽주한테 안 배워요. 권건과 양촌 건건과 그 이색대가 목은 이색한테 배웁니다. 양촌 건건이 실질적인 스승이에요. 길재. 그런데 이 도통도를 만든 사람이 조광조예요. 이 앞에 정몽주를 세워주는 사람. 그래서 용인의 정몽주 우요를 하직 인사를 하고 기양을 갑니다. 장잠 선생이 따라가는 거 쭉 따라가가. 그래 죽었는데 그래 동생도 따라갑니다. 동생이 조용조의 동생. 동생 계속 울기만 해요. 막 하면 뭐 옛날에 뭐 이제 그 집안은 멸문지하고 동생을 따라가면서 계속 울기만 하고 이성을 잃은 거고 장잠은 제자로서 스승이 그래도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양반을 지켜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그 지역에 전라도의 양팽손이라는 친구가 이 장잠 선생하고 두 사람이 그 와가지고 한 달간 가서 또 한 달간을 그 이제 이 한 달 사는 동안 기양을 갔는데 사는 동안은 이제 밥을 해 먹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뒤치다거리를 다 해요. 하는데 죽었어. 죽으면 시신은 이제 더 이상 수습을 못해. 그런데 이 양반들이 두 사람이 그 조광조의 그 사약을 먹고 죽은 처참한 시체를 그 따뜻한 물을 끓여서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시체를 닦고 해서 평장이라고 합니다. 평장. 이 봉구를 쓰면 그때는 역적이라. 역적의 사주 어떻게 수습해서 장사 지내는 것만 해도 역적인데 봉구를 만드는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 죽는 일이 죽는 일. 그러니까 몰래 수습해가지고 어둠어둠할 때 사람들이 안 볼 때 이 두 사람이 조광조 시신을 수습해서 그 근처에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에 평장을 묻어놓고 옵니다. 왜? 분명히 조광조가 신은 회복이 될 때 신은 회복하면은 이 시신을 다시 꺼내서 이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조광조의 산소가 어디로 가느냐? 경기도 용인에 가면 조광조 산소가 거기 있습니다.
이 죽전곡 여기 인동장씨 계시죠? 장잠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예. 이 장잠 선생도 학문도 엄청 높았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세상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대나무 그 인도에 가면 이현암이라고 있습니다. 이현암. 현암. 이현암이 뭐냐? 두 명의 이현. 어진선비가 그 위에서 시와 그 놀았다고 해서 이현암입니다. 이현암이 누가 또 오느냐? 장잠 선생에게. 그리고 장잠 선생은 인동으로 돌아와서 더 이상 세상과 담을 쌌습니다.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옆에 대나무를 키우면서 그래서 죽정이에요. 죽정. 대나무를 키우면 대나무처럼 절개를 지키게 돼. 대나무처럼. 거기서 누가 찾아오느냐? 이런 이름 있는 선비에게 꼭 찾아온 사람 있죠? 예? 회제 이현적. 회제 이현적 선생하고 장잠 선생하고 놀았던 바이라에서 이현암이에요. 이현암. 회제 이현적 선생은 누누이 내 강의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했죠. 구미하고 인연이 선산하고 인연이 너무 많다고. 자, 회제 이현적 선생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있잖아요. 무슨 당인데? 송당 박영, 진락당 김치성, 용암 바분 선생. 이 세 명이 거기 용암 선생, 용암 바분 선생 지금 명경당이라고 있어요. 그 와서 또 시를 짓고 같이 어울려가 그 학문을 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제 이현적 선생은 사실은 퇴계 이항이요. 뱃을 버리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겠죠. 유발 동기를 일으킨 사람은 조광조였고 공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회제 이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회제 이현적 선생이 장잠 선생 이현암에 와서 그래 두 사람이 놀았다 해서 이현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의 코드를 구미가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산 우리 구미의 적이. 근데 누구 하나 똑바르게 밝히는 사람이 없어요. 향토사학자 마얄긴 마야라 잡다하게. 그러니까 우리 정사와 통사를 다 알고 향토사를 알아야 되는데 향토사만 알고 정사는 몰라요. 이유가 뭔지. 그래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들만 이때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글을 쓰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구미 문화원도 이때까지 구미 문화원 구미시 뭐였습니까? 그 많은 예산 쓰고 하나도 똑바르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추적하고 자료 찾고 해서 이런 걸 다 알아냈습니다. 글을 쓰고 맨날 구미에 조선시대 훌륭한 선비 조선인재 반은 영남인재 반은 선선에 있다 말만 하는데 야흥길제 끝나면 아무도 선비가 누가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학교 강의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적하다 글을 쓰게 되고 또 많은 사실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구미 성리학 역사관이 생긴 이래로 이러한 것들을 단기간에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역사관이 만들어졌으면 될 겁니다. 되고 좀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게 역사를 바라봐야 되지. 옛날 어른들이 썼던 고문구 있잖아요. 막 보면 몇 장만 읽어도 더 이상 공부하기 싫은 거 있죠. 라면 받침대나 라면 냄비 받침대나 써버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현대적으로 역사가 재밌으려면 해석이 돼요. 해석. 어떠한 진실과 진실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럼 이건 해석을 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탐구하고 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계기로 이렇게 퍼즐을 연결하다 보면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 자리에 별로 능력도 없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여튼 신당 선생님은 신당 정부 선생님은 그 여기에 보면 구미에서 뽑힌 4명의 인물이 이길재, 김종직, 박서생, 김치문이 구미 선산 출신의 이제 청백님. 이제 죽으면 청백리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청백리가 녹선된다는 거예요. 녹선 올라가는 게 녹선된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영건리. 살아서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당 정붕성이 청백리로 알고 계시는데 한 행동들이나 살아난 건 청백리 맞죠? 그렇지만 녹선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당 정붕성의 기록에는 청백하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조선시대에 녹선되는 걸 떠나서 우리는 청백하다라도 우리가 신당생을 청백리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 박서생은 누구냐? 야흥길제의 첫 번째 수제자입니다. 첫 번째 태계 이항의 수제자 중에 월천조목이라고 있죠. 월천조목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태계 이항 선생의 제작하마 학봉 김성일, 그 서예 유성룡 이 정도만 알잖아. 그죠? 월천정옥처럼 그 길재 선생이 뭐 제자가 김숙자, 강호 김숙자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박서생이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 사람 비안에서 옵니다. 그 지금 의성 비안에서 이 박서생 선생이 그 비가 지금 금오산 위에 올라가다 보면 산책로에 있습니다. 이분이 그 길재 제자의 진짜는 최고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 태종이 제가 했죠. 길재하고 누구하고 친구라고? 조선 왕 중에 이방원이 태종하고 길재하고는 각별한 우정을 갖고 있는 친구 사이였어요.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이 공부했어요. 태종이 했잖아. 길재를 보고 싶어 많이 한다고. 길재 선생님 회고가가 바로 태종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친구 한번 보고 싶다. 불러봐라 하니까 서울 올라가 서울 왕자의 난이 1차, 2차 왕자의 난이 나죠. 그래 서울이 원성하는데 태종이 그래가 개경으로 잠깐 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스트레스 받는데 옛날 친구 길재가 생각나네. 길재를 한번 불러봐라 했는데 선상 군수가 모가지가 몇 개라고 태종이 어떤 사람이야? 말 안 들으면 모가지 바로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마차와 말을 보내왔길래 그걸 타고 이제 올라가서 길재 선생이 개경을 돌아보니까 500년 도읍지를 돌아보니까 인걸은 난데 없고 옛날의 위상은 없고 그래서 회고가가 그때 나온 겁니다. 태종하고 친구인데 이 길재의 제자가 박서생이 출사를 해서 태종한테 가보니까 항상 태종이 너 스승 왜 지내노 안부를 묻는 거라. 그리고 선산에서 과거에 급제가 올라오는 사람 정가식이라고 있습니다. 정가식이라고 하는데 장급제요. 장급제 길재에 의해 산다 하더노. 그거부터 물어요. 친구 안부부터 물어. 그래 막 저렇게 처가 외가 막 자기 그냥 막 잔인할 정도로 폐가망신시키는 저런 태종이 왕이었지만 친구 길재한테만큼 엄청난 끈끈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그 제자가 이제 박서생인데 박서생이 조선 초기만 해도 조선의 제도가 태조 때부터 열렸지만 조선의 실질적으로 제도와 그게 모든 것이 완비되는 때가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도 시작이 뿌려 태종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길재는 벼슬길에 안 나가지만 나는
그 고려의 왕을 섬겼지만 너희들은 조선의 왕을 섬기라 해서 그때부터 자기 제자들은 다 나갑니다. 그리고 길제 아들도 그 출사를 합니다. 너와 내가 모시는 왕이 다른데 아들 보고도 너는 조선에 나가 출사를 해라. 길사순인데 길제 아들이 벼슬을 계속 줘도 많아하니까 그러면 네 아들한테 벼슬 줄게 이래 됩니다. 그래 길사순이 갑니다. 길사순이 가서 그래 가면서 아버지 벼슬길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섬기는 왕은 고려의 왕이었고 네가 섬기는 왕은 조선의 왕이다. 그래 넌 나가도 아무 무방하다. 가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너희 왕을 섬겨라. 이렇게. 이 길사순과 박스생이 갑니다. 그 박스생은 길사순은 말하자면 아버지 응덕으로 벼슬길에 나갔고 박스생은 과거 업체자로 나갑니다. 그리고 박스생이 대단한 일을 하는데 자 우리가 어떤 나라든 그 당시 조선은 어떤 국가였어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이 농사를 짓는다면 완전히 그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밥벼라고 있죠. 밥벼. 밭에 벼 뿌리 가지고 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예. 조선시대는 다 그랬어요. 물로가 농사 짓는 시대가 만들어야 다수확을 하고 곡식이 풍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 선생이 일본 통신사 1호입니다.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조선의 명실상부 외교관 일본에 가서 수차를 보고 옵니다. 이 둥그랗게 돌아가 사람 밟으면 낮은 데 물이 위로 올라가는 수차를 보고 와가 그거를 만들자 해요. 이거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리를 놓을 줄 몰랐어. 마차가 있어야 다리를 놔야 돼. 다리를 놔야 교각을 만들어야 교통이 편리해진다. 그래야 물자 운송이 쉽고 나라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전까지만 해도 화폐가 있었지만은 화폐가 대중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박 선생이 화폐의 대중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교역이 빨라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일종의 조선실학의 성리학의 시발점도 선산이지만 조선 성리학의 시발점도 어째 보면 꿈입니다. 선산입니다. 맞죠? 예? 이용후생 맞잖아요. 실용주의.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종이 태어나기 때문에 세종이 어떤 분입니까? 세종이 한글, 시간. 자, 제켰죠? 시간, 조선시대 시간 항상 중국의 시간을 따라 했어요. 우리의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 중국에 뭐 가죠? 중국 황제 그 몇 년 우리는 지금 조선 명종 조선 세종 이렇게 하지만 조선시대 역사는 중국 황제 이름의 수리에 따라서 다 시간이 다 정해져요. 세종이 우리의 글과 우리의 시간을 만든 사람이었지만 이런 거에 이 조선이 개국되고 나서 태종과 세종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종이라 한 사람이 더 실질적이고 더 확실한 조선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중국 옆에서 유일하게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그 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말과 글을 갖고 있는 나라. 중국은 블랙홀이에요. 전부 이민족을 다 잡아먹는 나라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글과 시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말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게 안 잡혀먹히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게 박 선생이에요. 길제의 맞제자. 우리는 박 선생에 대해서 주목할 점이 많아요. 근데 그 밤실이죠. 밤실. 야흥 길제 선생의 그 언급했다는 밤실. 이 박 선생의 코가 율정입니다. 율정. 율이 뭡니까? 밤이죠. 그래서 길제 선생이 너무 그거 가난하게 산다니까 선상군수가 이양이라 하는 분이 있어요. 와가지고 저쪽에 지금 그 도량동에 그
요새 말하면 국유지죠. 국유지를 개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박 선생이 길재 선생과 같이 가서 모시고 여서 살아서 그래 이분은 호는 율정이고 그 동네를 밤실이라 합니다. 그래 하여튼 여기 원래는 그 길재 선생이 여기서 사셨어요. 금오산에서. 금오산에서 사시다가 금오산에 어디쯤 살았는데 하여튼 금오산 안에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지금 대폭봉 바로 밑까지 사람이 살았대요. 그 안에까지. 그 위에는 성안이라고 또 사람 사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살았는데, 거래 살아가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선산 군수들이 선산에 부임한 사람들마다 길재 선생이 건강과 안위가 최고 태종이 항상 부임할 때는 특별한 명을 보내. 길재 잘했는지 내 친구 잘했는지 잘 하라. 그러니까 관찰사나 경상도 관찰사나 그 선산 군수로 부임하면 제일 먼저 적은데요. 그래 그 정도로 이 금오산 안에 이어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가난하게 살지. 그래서 이제 밤시략한 동네에다가 농경지를 제공해주면서 벌어먹고 이제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터전을 만들어줍니다. 또 임금이 맨날 그 안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죠. 구미 출신 중에, 선산 출신 중에. 하이지입니다, 하이지. 세종대왕 때 하이지 병남아 어떻게든 경상도 관찰사들 지시가 하이지가 잘 먹고 있느냐, 병이 나느냐, 아프냐, 약을 지가 보내라 마라. 이라카는 역사를 중앙에 보면 참 훌륭한 선비도 많았고, 참 그게 지금 와서 시대가 산업사회로 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이 연구하고 학문에 토론하는 데가 찾아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정치학을 공부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과 사람, 이런 관계가 있었구나, 이런 관계를 듣고 참 대단하다 하는 걸 느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그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는 말로가 아닌, 이 보면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양반일 겁니다. 자기 조상이 대단할 거고. 그렇지만 하잖아요. 내가 물어요. 내가 누굴 만나면 너 조상 중에 누가 있는데 물으면 세 마디를 못합니다. 자기 조상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일단은 물으면 모르면 그냥 그래 훌륭 너 좀 양반이다 해주고 너 조상 중에 훌륭한 막 반면에 웃음을 짓고 막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고 너 조상도 모르는데 상놈이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요새 시대에. 그래 제가 옛날에 첫 강의에 그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떤 리포트를 냈는가 하면 살아가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너들 다 출세하고 싶냐고 물으니까 다 출세하고 싶대. 그러면 냈겠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이거를 하루에 최고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한자를 써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터넷에 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요. 그리고 리포트를 자기 시절부터 자기 집안에 댕기를 그래야 너희들이 자긍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학교에 사이트에 저 강사님은 교수님은 뭐 이상한 걸 막 내준다고 막 불평불만을 막 올려놨어. 시험하고 관계없는 걸. 그렇지만은 애들이요
천재적인 아들도 많습니다. 한데 자기 엄마 아버지 한자를 못 써요. 특히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선에는요, 조선의 과거에 나가려고 하면 4대까지 다 알아야 돼. 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이름만 되는 게 아니고요. 4대까지 다 써야 되고요. 그것만 하느냐? 외가까지 다 써야 됩니다. 외가 4대까지 다 써야 됩니다. 시험 치는데 기본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할머니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한자도 모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특히나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 이름은 아예 몰라. 한자도 못 쓰고. 그러니까 해왔는데 보면, 내가 보면, 읽어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지만은, 해왔는데, 여기 보니까 애들이 엉터리로 해왔는데 너무 많아요. 요새는 애들이 기계적으로 똑똑합니다. 기계적으로. 컴퓨터적으로 똑똑해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정작 이게 조금만 더 가면 이런 거는 전 빵점이다. 그리고 요즘 애들이 이런 말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 성공하고 싶다 하는데 정작 이 말은 안 해. 기계적으로 컴퓨터적으로 똑똑해서 지 잘난 것만 이야기해. 할 줄 알아. 이게 바로 저무라 현대의 학문도 뛰어납니다만은 부모님이 애들을 정작 학원이나 학문만 지식만 가르쳤지. 제가 저번에 양반 조건 자녀 교육 있죠. 자녀 교육. 이 자녀 교육은 지식만 하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 판검사하고 고위 간직 하라고 가르치는 자녀 교육이 아닌 인간 교육을 시킬 줄 알아요. 말은 어떻게 하고 이게 없어 이게. 여러분들 하루에 댕기면서 요새는 휴대폰이 다 녹음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 하루 내로 내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녹음해서 들어보라 했죠. 몇 마디 없을 겁니다. 자기 주장만 먼저 내세우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도덕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도덕이 뭐 엄청 대단한 그게 아니고 그것처럼 지금 여기 보면 그래도 사람같이 살려면 사람 배워야 됩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안 배우고 모르면 저거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야 사람이지. 전부 다 제각기 요새는 전부 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다 대접받기 원하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관과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